중학교 2학년인 딸은 심성이 착하고 남에 대한 배려심이 많으며 성실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딸이네요. 그런데 새로운 환경 또한 변화에 대해 두려움이 많아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면 방학 후 개학 때가 되면 며칠 전부터 걱정합니다.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고 불안해하고 무섭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부모는 괜찮다, 누구나 다 그렇다, 전에도 잘한 것처럼 이번에도 잘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달래고 위로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포에 가까운 표정을 보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구역질도 나고 식은땀도 난다고 합니다. 그래도 학교에 가긴 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힘들어해서 학교를 하루 쉬게 해주기도 합니다. 학교에 가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공황 발작 같은 것이 생길까 봐요. 그러면서도 자꾸 그런 상황을 회피하는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혹시 그러면 아이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극복하기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아빠인 저도 걱정이 많은 편이고 공황장애가 10여 년 전부터 생겨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요. 저 때문에 아이한테 좋지 않은 유전자를 물려준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불안이 필요하지만 그것에 짓눌려서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원인을 생각해 보니 아이가 저의 기질을 물려받아서일 것 같기도 하고 저의 많은 걱정과 잔소리가 애한테 두려움과 불안을 키운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또 제가 엄격한 탓에 혼을 내기도 하는데 그런 저에게 주눅이 들어서 자신감을 잃고 주위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게 아닌가도 싶습니다. 가진 것은 없더라도 아이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저희 아내는 매우 긍정적이고 쾌활한 편입니다. 제 아내를 닮았어야 하는데 싶습니다. 사연이에요. 네. 예, 아버님이 이제 자기하고 비슷하다 하는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사실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아버님 말대로 그런데 유전적인 그런 걸 넘겨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안이 부모가 불안한 경우에 아이들도 불안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또 형제 간에도 꼭 100% 유전되는 건 아니고 예. 확률적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유전도 있는 거죠? 예, 어느 정도 유전적인 성향이 예, 유전적인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네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어떤 유전적인 성향에다가 또 불안한 부모는 아이를 불안하게 키우거든요. 그렇겠죠. 네.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렇겠죠. 자꾸 불안하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떨어져요. 예. 막 너무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걱정을 하다가 그런 다음에 부모가 이렇게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거, 조절력을 잃는 모습을 또 좀 자주 보여주게 되고, 네네. 그다음에 작은 거 가지고 걱정을 하다 보니까 아이도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도 약간 불안이 높아지는. 근데 이 아이가 워낙에 기질이 불안하지 않은 애들은 부모가 그렇게 키워도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두 개가 만나니까 이게 확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부모는 나는 불안이 좀 늦게 나타났는데 20대 때부터 시작했는데 애는 10대부터 시작한다. 이런 경우는 이 두 가지 같이 만난 거예요. 네네. 유전적 성향에다가 또 키워진 게 만나다 보니까 일찍 아이한테는 이제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좀 정도가 좀 심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아이가 이제 사실 뭐 2학기 학교 가는 거 뭐 걱정은 되지만 공포에 가까운 표정도 보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구역질도 나고 식은땀도 나고 실제로 몸에서 그렇게 느끼는데요. 몸에서 그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성을 가지고 통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관장하는 뇌는 뇌의 바깥 부분,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본능을 관장하는 부분은 뇌의 가장 안쪽 부분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안쪽 부분이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뇌여서 힘이 막강합니다. 그 바깥쪽에 있는 뇌가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지배를 하려고 하지만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해요. 코끼리와 기수를 얘기를 드려요. 코끼리가 이제 이쪽 기수가 위에서 이렇게 코끼리 방향을 조절해요. 그러면 이제 기수 말을 잘 들을 때는 잘 따라갑니다. 근데 코끼리가 뭐 때문에 흥분을 하거나 겁이 나요. 기수가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힘적으로나 코끼리가 움직이면 기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코끼리가 말을 들어야겠다. 코끼리가 안정돼 있을 때. 네, 그때라야 그러네요. 뭔가 이렇게 기수가 역할을 하지. 뭐 코끼리가 갑자기 뭐 무서워졌다. 저기 앞에 있는 자기가 싫어하는 게 나왔다. 예. 아니면 코끼리가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짜증이 났다. 예. 그러면 뭐 기수는 괜히 그 붙잡으려다 보면 오히려 같이 사고당할 수 있죠. 코끼리 네. 등에서 떨어지는 네. 사고를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성이라는 게 기수, 이 본능과 감정이라는 게 코끼리입니다. 네. 근데 이 아이 코끼리는 불안을 너무 많이 느끼는 코끼리예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아이가 뭐 그냥 아이가 불안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면 꼭 그렇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말로. 근데 이제 몸에서 반응도 오고 그걸 자기가 이성적으로 뭐 아버님 얼마나 많이 말하셨겠습니까? 사실 중2면 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뭐 이성적인 얘기는 아이도 글로 쓰자면 한 원고지로 한 10장씩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리 말해도 몸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 수준이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좋은데 아버님은 또 걱정이세요. 그럼 자기가 이거 심각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버님도 계속 걱정이에요. 근데 오히려 편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 그 문제가 있다. 너한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응? 사람들이 문제 있는 게 뭐가 문제냐? 문제다 있을 수 있지. 네, 그럼요. 너는 요게 약점이다. 네 장점은 아까 앞에 쓰신 대로 심성도 착하고 배려심도 많고 성실하고 너 장점이 있고 너는 이렇게 불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이거를 전문가를 만나서 도움도 얻고 네 인생의 중요한 어떤 어떻게 보면 뭐 십자가 또는 중요한 어떤 과제, 중요한 어떤 네가 이겨내야 할 너만의 어떤 목표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게 그냥 말 한마디 또 짧은 순간에 확 해결하는 마법은 없어요. 아 그래요? 공황장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공황장애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6개월을 약을 계속 하루도 안 빼먹고 먹게 되면 많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공황장애는 있던데요. 일단 약을 먹으면 증상이 없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약을 먹으면 증상이 없어져요. 공황장애라는 건 말하자면 가짜 경보 시스템, 거짓 경보 시스템, 그렇죠. 오작동 경보입니다. 우리가 불이 나면 누르잖아요. 그렇죠. 벨이 누르면 다들 뭐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불이 안 났는데 벨이 눌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어떤 위험을 부딪히면 뭐 긴장해가지고 가슴이 뛰고 막 털이 곤두서고 소름 끼치듯이 막 숨이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불안이 나타나면 누구나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러다 보면 막 그래가지고 빨리 도망칠 수도 있고 맞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보가 없어야 될 때 그냥 울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불안하고 두근두근거리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지?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거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진전이 됩니다. 거기서부터는 해석이에요. 해석이 들어가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죽는다. 당신 30분 뒤에 죽을 거야. 라고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30분 뒤에 죽을 것 같다고 들으면 뭐 엄청나게 불안하고 막 미치겠죠. 그러니까 오작동된 경보가 있고 그걸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니까 또 불안이 높아지고 하면서 불안이 극대치로 높아지는 게 공황장애입니다. 그게 공황증이라고 그러고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또 그런 게 나타날까 봐 두려워서 뭐 대피하기 어려운 장소 있잖아요. 그런데 가기 싫어하고. 그다음에 여럿이 있는 곳에서 그 자기가 망신당하면 안 되니까 또 그런데 가기 싫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대인기피증 굉장히 안정적인 공간에서 그래서 공황 발작 더하기 대인 기피증. 광장공포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대인공포가 같이 생기면 그때가 이제 공황장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 학교 가는 게 무섭다고 할 정도면 이 자체의 이게 학생 자체의 마음의 그 내면의 불안감이 있는 것인지 학교에 무서운 요인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네요. 알아보죠. 원인을 좀 탐색해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엔 이 아이도 별다른 이유 없이 왠지 불안이 느껴지고 불안이 느껴지는 상황이 아이들이 내가 식은땀 흘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걸 보면
어떡하나. 그럼 날 이상한 애로 보는 거 아니야? 네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거기 있기 싫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불안이라는 게 왜 생기죠? 불안이라는 건 불안이 없으면 못 살죠. 예. 불안이라는 거는 인간이 어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뭘 하고 싶어하는 내가 욕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욕망에 반해서 생기는 게 불안 아닌가요? 우리가 원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 때문에 불안이라는 건 이제 이런 거죠. 위험이 닥치니까 사실 불안이 있습니다. 네네. 어떤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달려든다. 약간 불안해져야죠. 예. 긴장하고. 불안하죠. 뭐 강아지 달려든다. 아니면 예. 내가 이렇게 처음 해보는 일을 한다. 네. 불안하죠. 경험이 없을 때 예. 불안하고.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건 우리가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약간의 불안은. 네네네. 에너지를 높이고 긴장해서 약간의 그 일을 긴장. 잘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데 네. 그 불안이 없으면 안 돼요. 불안과 스트레스는 필수적인 겁니다. 인간에게. 예. 근데 좋은 스트레스, 좋은 불안이 있고 네네. 과도한 불안, 사람을 과도한 스트레스, 병들게 하는 불안, 병들게 하는 스트레스가 예, 있죠. 그거 두 가지를 구별해줘. 불안이 없으면 아마 아무 일도 안 하고 대피하게 네. 아무 걱정도 없이 대충 처리하다가 예. 뭐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 미니에 올라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애는 불안이 없어요. 그냥 매사 만사 태평이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불안이 또 이 많은 아이들은 불안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데 그 중간 정도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양쪽으로 벗어나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건 그 공황장애가 그래서 치료가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네, 약을 먹으면 치료가 없어지는데. 약을 먹으면 증상이 없어지고 증상이 없어지면서 아이 불안이 비현실적인 거라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안한 상태에서 교육해봤자 안 먹혀요. 안 되죠. 아니, 뭐야 이게 지금 의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죽겠는데 말로 저게 무슨 말이야. 아무리 의사가 말을 해도 잘 안 먹히는데 네. 불안이라는 게 이렇게 너가 지금 약 하나 먹어도 이렇게 없어지지 않냐. 네. 이게 잘못 뇌에서 경보를 작동해서 그런 거야. 너가 여기에 휩쓸리면 안 돼. 네가 지금 할 일도 많고 네가 뻗쳐나가야 될 미래도 지금 많은데 여기에 지금 네가 흔들리면 어떡하니. 이건 잘못 경보가 울린 거니까 앞으로 혹시 경보가 울리더라도 이거는 잘못 울린 경보다. 10분 지나면 없어진다. 정말 10분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요? 예. 10분만 그냥 진정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겠다가 그냥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자꾸 불안,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확장하다 보니까 오래 갈 뿐이죠. 10분 동안, 또 공항 발작 왔구나. 이거 귀찮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자기 불안에 대해서 스스로 더욱 통제하고 높은 인정을 해야 되네. 높은 기술의 방법으로 불안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높은 기술. 무대에 서시는 분들, 노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공포가 있다는 분들이 있어요. 많죠. 무대 공포 그게 왜 그래요? 무대 공포증은 다 있죠. 무대 공포증이 아예 없는 분들이 보다는 대부분 무대 공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음악가들조차도 무대에 나가려고 하면 불안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식이 있는 경우도 많죠. 특정한 버릇을 해야 된다든지 자신은 그날은 아침에 징크스를 지켜야 된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잘하기 위한 그 욕구 때문에 그런 실수할까봐. 실수할까봐의 불안이죠. 실수할까봐. 잘못된 일이 자존심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사람은 실수로 인해서 실수가 있으면 우리 어릴 때부터 이 처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잘못하면 그 망신, 처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실수할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면 이제 그때부터 도인이 되는 거죠. 인생이 그런 거죠. 실수하면 어떠냐. 그 순간에 대응해서 할 수 있지. 또 그런 경험이 쌓이면 되는데 실수를 안 하고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불안이 더 높아져요. 그럼요. 한 번 올 텐데. 어느 순간에 한 번 올 텐데. 저는 한 15년을 떨고 나니까 조금 덜해요. 그러니까 무대에 서서 그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그게 한 25분, 30분 가던 게 요새는 짤막하게 끝나면서 마음이 평정이 되면서 이제 제 페이스로 들어갈 수 있게 사실은 되는 뭐 거죠. 25분 하고서 가라앉으시면 이게 무대 공포증이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거죠. 너무 심하면 무대에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아주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많아요. 그래요? 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전에 올라갈 때 너무 불안해서 실제로 약물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안 잠깐 가라앉히면 그때부터 이제 탄력 받으면 괜찮은데 탄력 받기 전에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가 이 불안에 휩쓸리지 않게 이 불안이 별거 아니다. 네 전체에서 너는 100이 있으면 이 불안장애 공황은
고작 2, 3이야. 97, 98 너 되게 괜찮거든. 2, 3 때문에 네 인생을 좌우하면 안 돼. 2, 3을 적당하게 고치고 네. 97, 98을 더 잘 키워보자. 네. 이렇게 아빠가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